질의 그냥 하세요. 네. 좀 이따 하겠습니다. 자, 예, 질의하세요. 네. 행정처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은 위증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맞는지 이것에 대한 견해를 좀 여쭙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찰청법은 그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여놨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법 그 시행령에서 경제범죄, 부패범죄 뒤에 등자가 붙어 있다는 이유로 위증죄를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근데 우리 법률가라면 또 일반인 상식으로 생각하자면은 등자가 뒤에 붙었다고 할지라도 어떤 경제범죄, 부패범죄의 부류에 속하는 것이어야 하지 아무거나 붙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위증죄가 경제범죄나 부패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규정의 해석 문제, 특히 등에 관한 해석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가들 사이에도 많은 이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사건이 앞으로 아마 사건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사건화되면은 적절하게 판단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6대 범죄 당시에도 위증죄는 검찰의 독자적인 수사 대상으로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개로 줄여놨더니 오히려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논리로도 맞지 않고 입법의 정신을 무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십니까? 생각하시는 바?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마도 이제 그것이 이제 규정된 이제 그 열거된 범죄 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등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붙인 취지가 무엇인지 이런 바 저희들이 말하는 이제 그 직접성이나 관련성이나 이런 이제 법리 또 그것이 이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등에 관해서 여러 가지 해석적인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윤 정부의 해석대로라고 한다면은 절도범죄, 재산상 이익이 생기니까 경제범죄고, 음주운전도 대리비를 아끼려고 음주운전을 했으니까 그것도 경제범죄가 될 수 있고, 성범죄는 인격이 부패해서 생긴 문제니까 이것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검찰이 마음먹으면 법에 뭘 규정했든지 마음대로 모든 것을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모법인 검찰청법을 어기는 결과가 된다고 보고, 그래서 이것은 법원에서 정말 신중하게 관심을 갖고 좀 그 위법한 그 시행령에 따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걸 판단하게 되면은 입법의 취지 등을 잘 살펴서 판단하게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예, 믿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압수수색 그 영장 발부율이 너무 높다는 이 현상, 예.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5년간 그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을 보면은 전부 검찰이 신청한 대로 발부해 준 경우가 90 내지 91%입니다. 그리고 일부 기각하고 일부 발부해 준 경우가 약 8%입니다. 결국은 거의 99% 수준 발부를 해준 것이고 완전하게 기각한 것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영장 제도라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인데 이 통계에 대해서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특히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관련해서는 그는 개인 정보에 대해서 특히 개인의 모든 사생활이 다 국가 권력 하에 들어가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대법원에서도 일련의 판례들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발부가 되어야 되고 또 해석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제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료를 보고 저희들도 왜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또 일선 법관들이 생각하는 이런 이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어떤 엄중성, 신중성 하고는 조금 다른 수치인 것 같아서 저희 다시 한번 더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게 그 보이스피싱이나 중고거래 사기 등과 같이 다수 피해자가 있는 그런 범죄에 있어서는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이 필수적으로 발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서민 범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범죄를 제외하고, 왜냐 그 부분은 뭐 당연히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면은 이제 2013년도 이제 그 89.6%에서 2023년도에는 84.1%로
발부율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위원님한테 자료가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이 이제 저희들 구속영장 발부율하고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범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지금 현재 취향하고 있는 압수수색 영장의 신중한 심사 그리고 발부 이것하고 크게 궤를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취지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널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현안 뭐 사건들 중에 보면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검사가 변호사 같이 대등 당사자로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를 위증교사죄로 압수수색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가정집, 차까지 압수수색하게끔 그런 영장을 발부해주는 법원의 그 태도, 그게 맞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어떤 그 공정한 재판, 대등한 위치에서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 그 입장을 부정해버리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또 대한변협에서 항의를 했던 사례 중에 하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도 좀 한번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제 변호인 의뢰인 특권에 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압수를 할 수 있는지 또 증거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대법원에서도 이제 치열하게 검토가 되어서 그 부분이 이제 헌법상으로 보장되는 권리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변호인의 어떤 이제 피고인의 방어권 이제 조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침해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최근 여기에 대해서 입법도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 발의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드릴 때 저희들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예. 그 사전 심사제, 예. 실질 심사제 뭐 좋습니다만은 그 전에라도 저는 심사를 좀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합니다. 한번 좀 법원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우리 10년간 장기 재판 사태가 너무 그냥 악화되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 대법원장님 취임하시면서 그리고 또 우리 처장님 1월달에 취임하시면서 이 장기 재판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심각하게 지적을 했고 또 일선 법원장님들도 재판에 나서면서 조금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신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지금 금년 상황이 어떻게 돼가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 저도 이 부분이 이제 다시 한번 지난번에 모든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이제 오늘 오셨던 대법원장님 모시고 국민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저희들이 다시 설 수 있는 사법부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법관 정원의 전제 조건이었던 법적 영역의 어떤 오픈 완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결같이 지지를 해주신 데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이 결국에는 우리가 신속하고 공정한 충실한 재판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돌려드려야 된다는 그런 깊은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이제 깊이 고민을 봤는데 위원장님께서 좀 허락하시면 제가 조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하세요. 예. 다행스럽게 올해 이제 지금까지 이제 수치를 보면은 작년 동기간의 수치에 비해서 장기미제 처리 건수라든지 장기미제율이라든지 하는 수치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만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재판 지연이 원인이 무엇이고 또 이제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이제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그런 이제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연의 원인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이제 지속적인 사건 수가 눈에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난이도는 이제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10년째 저희 법관 수가 그대로 묶인 상태입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로 보입니다. 두 번째, 기존에는 이제 재판장 2년 하면은 또 이제 배석 판사는 1년 하면은 상훈납이 변경됨으로써 그때마다 해마다 이제 재판이 중간에 사실상 중단이 되는 이런 일 때문에 이제 당사자들이나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때마다 새로운 판사한테 새롭게 또 설명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결국에는 이제 국민들을 위한 재판이 아니라 법관들의 어떤 다양한 경험을 위한 재판이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들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가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증거 편제 현상, 특히 대기업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그런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제 증거 확보를 위한 시간이 필요했고 그에 따른 소요 문제라든지 특히 의료를 비롯한 이런 감정 문제가 굉장히 좀 난맥상을 보여가지고 여러 가지 재판 지연에 큰 원인을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아시다시피 법관들이 전국 단위로 정보 인사를 다니다 보니까 생활 불안정 그리고 처우가 미흡하고 또 업무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경륜과 실력을 갖춘 법관들이 대거 이제 사직하는 그런 현상이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라밸과 육아를 중시하는 사회 흐름에 젊은 법조계에 유입이 됐고 그 부분은 저희들도 피해갈 수 없었던 그런 원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제가 검토해본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지난 우리 대법원장님 시절에는 이제 단독 판사로 이 사무관을 좀 확대한다든지 또 대등재판부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이제 주요 이제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재판 지연 사태로 이어져 왔던 것 같고 저희 대법원장 모시고 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대처하기로는 첫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년 1년에서 3년 2년으로 사무분담을 이제 증가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한 법원에 있을 동안에는 한 재판부에 근무하는 그런 부분이 언젠간 건 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처장님 예. 무한정 시간을 드릴 수가 없고 예. 또 특정한 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예. 이렇게 길게 예.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점 양해해 알겠습니다. 주시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 포함해서 예. 앞으로 더 말씀하실 내용, 그러니까 예. 재판 지연에 대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서면으로 작성하셔서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고 예. 그리고 또 의원님들에게도 예. 그 부분은 뭐 오늘 중이라도 준비가 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의원님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법원 행정차장님께 예.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가지 발언을 보겠습니다. 하나는 당시 검찰청 기자였던 기자 출신인 김만배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라고 윤석열 대선 후보가 얘기를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성남시장 산하 기관이었던 그 기관 직원에 대해서 김문기아는 개인적으로 몰랐다.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발언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대선에서 모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상 윤석열 후보가 개인적인 친분이 없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개인적으로 김만배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연희동 주택을 김만배의 누나가 매수를 했고 또 박영수 특검이 법조 기자들에게 수사팀장 누가 좋을까 했더니 김만배가 서결이 형 어때요라고 대답했다는 보도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황을 볼 때 윤석열 후보가 김만배를 개인적으로 알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개인적인 관계나 친분 유무는 스스로의 평가 내지는 의견 표현에 불과해서 구체적 사실적 시로 보기 어려워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라고 무죄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하위 직원이었던 김문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 방송사 인터뷰에서 앵커가 혹시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좀 아시나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한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사실상 주변을 탈탈 터는 수사를 해서 허위 사실이다라고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근데 사실 윤석열 후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김문기를 넣으면은 사실상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불기소라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재명 후보도 불기소를 하는 것이 검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잣대를 댔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후보는 무죄, 이재명 후보는 징역 2년 구형. 이러한 검찰의 이중 잣대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 이게 지금 현재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 후보에 대한 그 검찰의 잣대에 의하면 당연히 불기소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을 어떻게 징역 2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검찰이 정치적으로 이 사건을 보고 불공정한 잣대를 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가 이 검찰의 고발인 측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몰랐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은 피고발인의 주관적인 인식의 영역인데 이것을 허위라고 볼 만한 근거가 있느냐. 그러니까 수사 검사조차 이 사건은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그런 판단을 초기에는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에 대해서 그동안 이 대법원에서도 이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판결을 많이 했습니다. 대법원의 경우에는 공직선거자 후보가 토론회 과정에서 한 발언을 이유로 공선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드러내서 알리려고 하는 것. 그런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표명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것은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법원에서 그동안 공선법의 허위사실 공표에 관해서 여러 가지 판례를 비교할 때 검찰의 징역 2년의 구형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이례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위원님 말씀 취지는 제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시해 주신 그 문헌 자체만 보면은 좀 어색해 보이는 그런 부분도 눈에 보이긴 합니다만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수백 수천 페이지 되는 많은 기록을 다 보고 또 많은 정언을 다 듣고 거기서 큰 맥락을 가지고 어느 쪽이 진실인지 아닌지 또 그 말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다 밝혀서 그 유무죄를 가리고 또 양형을 가리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걸 전체를 보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좀 가볍게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찰의 이 징역 2년 이 사안에 대해서 징역 2년 구형은 그간 검찰이 이런 정치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내린 구형량 그 범위하고도 비교했을 때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20대 총선의 공직선거법 허위 위반 사실 검찰의 구형의 예를 보면 대부분 벌금형 구형입니다. 대부분 벌금형 구형이고 그리고 법원의 최종 결과는 대부분 무죄 아니면은 벌금 70만 원, 80만 원 선고가 되었습니다. 2021대 총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은 대부분 벌금형을 구형했고요. 법원의 최종 결과는 대부분 무죄 아니면 벌금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징역형 구형을 한 사례는 이 기부행위라든지 금전에 문제점이 있었을 때에 그런 중형일 경우에만 그런 징역이 구형된 사례가 있고요.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사례는 난 이병철 삼성회장의 양자다라고 대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던 허경영 전 대선 후보의 경우에 2년을 구형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해서는 검찰도 그동안 대부분 벌금형을 구형했고 법원도 이 판단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이 일방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네, 1분 더 드리시죠. 허위사실 공표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 사안에 대해서 지금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모른다. 그것도 대법원 판결처럼 토론회 중에서 앵커의 질문에 대해서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아느냐라는 그런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모른다고 한 그 사실이 과연 징역 2년을 구형할 만한 중범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치적 의도가 있고 불공정한 잣대가 아닌가. 더구나 비슷한 내용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스스로 불기소 처분을 한 검찰이 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는 것은 이것은 정치 검찰의 매우 불공정한 잣대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례에 비추어서 과연 이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사례가 다른 점이 있는지
예, 위원님 말씀처럼 일반적으로 이제 허위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법원에서 굉장히 엄중하게 그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검전이 수수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양형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것도 일반으로서는 이제 제가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그리고 사건의 실체를 보고 아마 잘 판단해 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조배수 의원님 발언과 무관하게 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도 했고 검사 탄핵 청문회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법사위원장 개인이 판단한 것이 아니라 본회의에서 회부돼서 한 것이고 또 국회법 절차에 대해서 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문제를 삼는데 이왕이 시작된 것이고 앞으로 검사 탄핵 청문회도 2차례 더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배석 의원님 발언과 관계없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검사 탄핵 청문회를 하는 것이 수사 방해이고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란 취지로 이해를 하신다면 매우 곤란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어떤 반론이 가능하냐면 대통령은 본인과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함도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를 방해하고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주장을 한다면. 또한 저희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조사의 한계에 의해서 지난번에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재판 중인 사건이라 할지라도 국회가 입법취지상 국회가 독자적인 진상규명, 정치적 책임 추궁, 의정자료 수립 등의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정감사 및 조사를 진행한다면 같은 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명시가 돼 있고 탄핵 조사 청문회도 이 국정감사 조사 및 법률에 대해서 준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는 지금까지 탄핵 조사 청문회가 있었듯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법사위의 활동을 계속 부정하는 발언을 한다면 저는 위원장으로서 저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발언은 자유롭게 하시고 그거는 제가 제지를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안 할 생각인데 자꾸 이런 부분이 본질과 관계없이 자꾸 법사위 자체를 공격하거나 위원장을 공격하는 듯한 발언으로 제가 들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어제 스픽스에서 충격적인 김영선 전 의원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의 충격적인 증언도 있었어요.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회계에 보고되지 않는 3억 6천만 원을 들인 여론조사를 했고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그 3억 6천 원을 받지 못했답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래서 김영선 의원을 재보궐선거에 보답으로 공천했다라는 주장이에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법사위에서 조사할 수 있어요. 청문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것이 무슨 수사방해고 재판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우리 법사위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제 의견을 조배수 의원님과 무관하게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그 발언을 제가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장은 하실 수 있는데 위원장으로서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처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자, 박영수 특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 기억하시죠? 예. 예, 이분 50억 클럽 대장동 사건의 50억 클럽에 연루가 돼서 수사받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검사가 어떤 사건을 수사했느냐가 그 사람의 잘못을 면책해 주는 건 아닌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를 수사했든 그 검사 자체가 잘못을 하면 그건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예. 네. 오히려
대통령의 가족이나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검사를 인사이동 시켜버리는 것, 이거 부적절한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부적절한 것입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표정에선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표정이 읽힙니다. 네. 당연히 부적절하죠.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사실은 법 위반이라고 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답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이 정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지금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겠다라고 하니까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다른 곳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갑자기 인사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담당 수사 검사들도 다 다른 곳으로 인사 이동해서 발령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검사들이 출장 조사를 가서 핸드폰 반납하고 왔죠. 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고 법조계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준비된 자료 한번 보실까요? 공직선거법 230조, 232조인데요. 후보자 매수 및 이해 유도죄입니다. 아마 처장님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등에게 이익을 제공하거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고 약속하고 승낙한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처벌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네, 사실은 이거는 선거의 자유를,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실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A 후보가 B 후보에게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출마 포기 대가를 지급했다라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법원에서는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알고 계십니까? 어느 기억하십니까? 뭐 유사한 어느 사건을 구체적으로 들고 이야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실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했습니다.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기도 했죠. 자, 이렇게 법원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죄는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A라는 사람에게 당신 후보자 출마하지 마라, 포기해라. 나는 지금 B라는 사람을 전력 공천하려고 하니까 당신 괜히 거기 가서 뭐 경선하네 마네 하고 전략 공천 되면 뭐 시위하면서 전략 공천 된 것에 불복하고 이런 행위 하지 말고 그냥 포기해라. 그리고 어디 공사에라도 취직시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거 당연히 후보자 매수죄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 맥락을 봐야 되겠지만 뭐 적절치 않은 행위인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저 A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참고 기다리면 어디 공기업이라도 가서 연봉이라도 잘 받으면서 어떻게 보험이라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면서 실제 후보 출마를 포기했고 실제 공사에 취직을 합니다. 총선 끝나고. 이 정도 사안이면 아까 후보자 매수죄에 해당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혀 주시죠.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제 자체는 굉장히 중대한 죄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적절치 않은 행위인 것은 맞겠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요. 저 갑은 김건희 여사, A는 김대남 씨, B는 용인 갑의 공천을 받았던 이인모 입니다. 저 A라는 사람은 실제 김대남 씨는 이렇게 후보 출마를 포기하고 나서 서울보증보험의 상금감사위원으로 임명이 됐고 기본급 1억 6천, 성과급을 받으면 3억 6천을 받습니다. 임기는 3년. 그리고 차량과 기사가 제공이 돼요. 게다가 업무 추진비로 월 470만 원 정도가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4억에서 5억 이상 정도 되는 매년 3년 동안 이런 이익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후보 출마 포기하고서. 이런 사안이라면 심각한 범죄라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는데 다시 한번 입장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같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맥락을 잘 몰라서 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단정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다만 이제 적절치 않은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표정은 매우 부적절하고 위법이다라고 평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맥락을 충분히 오히려 제가 맥락을 좀 이해하겠습니다. 자, 이런 공직선거법 위반이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예. 공직선거법상 이런 사안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현재까지는 이 사안 자체는 여지껏 좀 과정이고 수사가 필요한데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공소시효 6개월짜리라 10월 10일 날 올 10월 10일이면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이틀 3일 남았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를 했고 이런 의혹을 특검법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법이 공포가 되면 그 즉시 공소시효가 정지되게 법에 붙이게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했고 여당은 그 거부권을 그대로 수용해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실과 여당이 공모해서 이 범죄를 봐준 것 아니냐, 범인을 도피시켜버린 것 아니냐, 이렇게 매우 부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위법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도 짧게 말씀 주시죠. 예, 이번에 대해서 종전에도 같은 취지로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헌법적인 한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절하다고 보시지는 않으시죠? 모든 권력, 국가 권력은 적절하게 행사되어야 되는 것은 사법부든 입법부든 행정부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가 잠깐 나오긴 했는데요. 명태균 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여론조사 보고하고 비용은 한 푼도 안 받았다,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MBC 단독 보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되고 시끄러웠죠. 실제 이렇게 국민의힘 회계 보고서를 저희 이제 의원실에서 확인해서 분석을 한 것인데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단 한 푼도 제공하지 않았어요. 이게 대선 직전에 면밀 여론조사하면 적게는 6,400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대 정도로 추정되는 여론조사 비용이 듭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많은 여론조사 비용이 드는데 이 명태균 씨가 운영했던 미래한국연구소에는 수차례 이렇게 여론조사를 의뢰했음에도 단 한 번도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게 국민의힘 회계 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에 나와 있어요. 만약에 이렇다라고 하면 저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자, 정치자금법에는 후보자가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게 만드는 것도, 다시 말해서 이 여론조사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게 하는 것도 기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기부행위로 본다라고 아예 그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해서 기부를 한 사람 그리고 기부를 받은 사람 둘 다 처벌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론조사를 돈 한 푼도 주지 않고 받았다라고 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것 같은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적극적인 기부건, 소극적인 기부건 동일한 평가받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역시 이 부분은 구체적인 맥락을, 저 거래관계의 맥락을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진우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법사위원장님께서 저희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발언했을 때 계속 그 평가를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뭐 의사진행 발언이라면 또 제가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은 조배숙 의원께서 본질의를 하는데 본질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사회를 보시는 위원장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법사위원장께서 법사위원들에 대한 상급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깐 주진 의원님 발언 시간 드릴 테니까 잠깐만 멈춰 주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조배숙 의원님과 무관하게 제가 얘기를 한다고. 그리고 잠깐 들어보세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140만 원 왔고 자동 분류가 돼서 법사위로 왔잖아요. 그러면 법사위원장으로서 그거 하면 안 됩니까? 하면 안 돼요? 해야 되는 거죠. 자, 보세요. 그리고 검사 탄핵 청문회도 본회의에서 법사위로 회부했어요. 당연히 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법사위에서 기왕 한 일이고 또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자꾸 불법을 주장하거나 위원장이 무슨 편법을 사용해서 하는 듯한 그런 것은 자제해달라고 오늘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계속 하세요. 그러니까 법대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셔야죠. 그리고 내용을 주장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근데 법사위에서 법대로 진행되는 회의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비판 비난을 하시면 위원장으로서 이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는 그럼 뭐가 됩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 하면서 내용상 얼마든지 주장하시라고요. 그것이 못마땅하더라도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본질이 시간이 이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위원장님께서 그 법사위원으로서 질문하는 시간이 보장돼 있잖아요. 이게 질의 순서나 답변 토론이라는 게 서로 쌍방간에 공방이 오고 가는 거거든요. 저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을 하고 나면 그 발언이 국민의힘 의견인데 상대방 측이나 민주당 의원들께서 반론을 제기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반론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법사위원장께서 그 질의 순서를 무시하고 들어오셔서 발언을 하는 것은 발언 시간이나 공정성이나 진행의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법사위원장께서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 순서가 위원장님 순서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매번 이렇게 평가를 해가지고서는 그게 어떻게 공정한 진행이 되겠습니까? 여기 잠깐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발언 정지시켜주고요. 아니 시간 보장한다고요. 시간 보장한다고요. 자 보세요. 자 위원장은요 국회법상 질서를 유지하고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고 해야 되는 권한이 다 있어요. 국회법이 다 돼 있습니다. 국회법 49조 1항에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관계를 위원장이 진행을 함으로써 진행하는 발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진우 의원님 말대로 제가 무슨 기계처럼 주진우 의원 질의하세요. 끝났으니까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박은정 의원 질의하세요. 요것만 해야 됩니까? 그게 원칙이죠. 무슨 그게 원칙입니까? 국회법 49조를 읽어보세요. 국회법 49조 1항을 읽어보시라고요. 그리고 52조 2항을 읽어보시고 국회법 145조 1항 2항을 읽어보세요. 국회법 좀 공부하고 들어오세요. 예. 그 법관 중에 본인이 재판한 사건의 회사의 임원으로 취업한 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본인이 재판한 사건과 관계되어 있는 회사의 임원으로 취업한 사례 혹시 따로 뭐 통계를 관리해 보진 않았고 뭐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사건 수임도 좀 적절치 않죠? 그렇습니다. 오해계 사건 수임. 예. 사실 쌍방울 사건의 이 수사팀장이었던 검사가 쌍방울의 사위이사로 취업을 했길래 제가 한번 질문 드려봤습니다. 법정 구속된 피고인이 보석 신청 시에 제출한 의견서에 보석 조건과 결정문에 반영이 되겠죠? 여러 가지 피고인이 자기가 보석 신청하면서 의견서를 제출하지 그렇습니다. 않겠습니까?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올해 1월 23일 보석 석방되면서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 관계인을 만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땠습니까? 6월 22일에 옥상 파티를 이렇게 엽니다. 이 사진을 보면요. 이 쌍방울 옥상 파티에 김성태 전 회장과 횡령 혐의로 구속됐던 양선길 현 회장이 있고요.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 이사 그 주가 조작 혐의가 있는 나노스 이사를 맡았던 김영기 전 통일부 차관 또 대북 송금 사건 주요 증거로 채택된 회의록 작성자인 김태균 씨도 보입니다. 여기에 뭐 주요 변호사들도 있고요. 검사 출신 고위 변호사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과 사건 관계인이잖아요. 아주 밀접하게 해당 검사와도 만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석 취소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대놓고 만나서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이 다 나왔는데 그리고 이번 1심 판결에 이 신진우 판사가 했던 사실상 주요 판결문이 국정원 문건보다 김성태 전원 따르고 검찰 수사보고서보다 박영철 부회장 전원 따르고 또 쌍방울 내부 문건보다 혹은 단톡방 내용 분명히 있는데 다른 분들 진술을 따라서 판결을 해서 뭐 구체적 판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는 어렵겠지만 보석 취소는 당연한 사유 아니겠습니까? 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제 어떤 보석 조건을 붙이는지 또 보석 조건을 위반했는지 여부 또 그에 따라서 이제 취소 사유가 되는지 여부의 판단 자체가
개별적인 이제 재판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하면은 재판부에서 적절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진우 판사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보석을 허가해 주면서 이렇게 하면은 봐주기 아니냐, 또 너무 편향된 판결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과 비판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판결에 대해서는 어떤 증거를 채택하는지는 뭐 판사 소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최소한 이렇게 명백하게 이 보석 신청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분명하게 드러났다면 저는 해당 판사도 어찌됐건 좀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뭐 엄현수 증인이 저희 청문회 과정에서 와서 N 프로젝트 뭐냐 했더니 N 프로젝트가 나노스 주가 조작이 아니라 네이버 댓글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심한 증언을 들으면서 저도 증언을 참 듣곤 했습니다. 여러 판례를 보면 고의나 미필적 인식, 예견만으로도 형법상 방조행위 처벌 가능하다라는 판결 여러 차례 있습니다. 대법원에 뭐 2005년, 96년, 2009년 여러 선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특정인이 주범과 나눈 당시 이 범행 당시에 나눈 문자와 통화만으로도 충분히 방조 혐의를 검토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의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맥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증거를 종합해서 판단할 것 같습니다. 뭐 주범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특정인이 수사와 관련해 비정상적으로 그 주범과 연락을 많이 주고받는다. 이건 정황 증거 중에 하나겠죠. 예, 그렇죠. 이 주범들의 진술이 일관되게 특정인과 연락했다는 진술이 있다면 그것도 정황 증거 중에 하나겠죠. 정황 증거에 특별하게 제한 없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뭐 많은 판결이 이미 판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범의 편지에서 특정인이 범죄 혐의에서 벗어날 것을 우려하면서 수사의 대응을 바꾸자, 수사 대응 전략까지 세우는 이런 부분도 정황 증거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역시 예. 이 주범들이 특정인의 계좌를 파일로 만들어 관리하거나 또 스스로 주가 조작에 사용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정황 증거 중에 하나겠죠. 예, 역시 정황 증거의 범위에 관한 이야기. 손실금이 발생하자 주포가 배상하듯 손실금과 똑같은 금액을 송금한다. 그러니까 손실하니까 배상하듯 똑같은 금액을 쏴준다. 이것도 정황 증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금액을 같이 쏴주고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이 판결문에 이 범죄 일람 표현 289회 언급되고 판결문에 124회에 등장합니다. 이 주범들이 패밀리라고 하면 삼배를 탄 사람들이라고까지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주가 조작 관련된 이 여러 판결문이나 이 수사 과정에서의 여러 재판부의 1, 2심의 판결문에서 저희가 참조를 했습니다. 물론 재판부가 기소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을 못했을 것뿐이지 판결문에 여러 가지 이 정범 방조를 넘어 정범까지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법조인 아님에도 불구하고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방조범 또는 정범이라고 판결문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법원이 할 수 있는 최대 이 검찰이 기소 독점권을 악용한 사례에 대해서 법원의 역할은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들이 잘못된 기소에 대해서는 이제 공소권 남용으로 이제 판결이 하나 나간 적이 있는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기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재정 신청에 따라서 이제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통로는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재정 신청이 잘 안 돼서 좀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번에 이제 법원 영장 발부에 대해서 연구 용역도 하셨던데 23년에만 45만 건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됐고 19년에 29만 건 정도였는데 올해 아마 이제 한 50만 건 넘을 것 같거든요. 한 2배 정도 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대한민국이 범죄 도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영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그 영장을 청구한 동기나 또 경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그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렇게 금융계좌 추적 영장 외에 다른 일반적인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법원장께서 연구 용역도 하셨잖아요. 강제수사 절차에 대한 기본권 보장 방안에 대해서. 그러면 이미 사전되면 심리제도 도입해야 된다 이런 논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이 사전 심의제도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게 만약 외부로 이 정보가 노출된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럼 법관들이 그러면 법원에서 영장 청구에 대한 정보가 유출된다는 것인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지난번부터 저희들이 사전 영장 신문 제도에 대해서는 확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입법 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어떤 그런 방향을 유지를 하면서 충실하게 저희들 의견을 개진하고 그 과정에서 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잘 조율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지금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한 3-4명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중앙지검 지금 영장 신청한 검사 한 160명 정도, 아마 파견 검사까지 하면 한 뭐 200명 넘을 것 같은데요. 뭐 거의 광주지검 수준의 검사를 파견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3-4명의 판사가 검사 200명을 상대한다. 이것도 좀 불공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모두가 영장을 청구하지는 않겠지만요. 예,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이제 과정 업무 속에서 벽관 정원이 필요한 그런 상황을 대변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 규칙 개정 등도 좀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